이번 시간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서류를 같이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설립 신고인입니다. 통상적으로 설립 신고인은 우리가 선출한 이사장으로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 신고인이 이사장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 발급 등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죠. 협동조합 설립 신고인이 이사장일 경우에는 이사장 명의의 생년월일, 그리고 이사장님의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게 됩니다. 신고 내용에는 우리가 최종 확정한 조합원 수, 그리고 총 조합원이 납입하게 될 출자금의 합계 금액, 그리고 우리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진행한 창립총회 개최일이 기재됩니다. 다음은 법인란입니다. 법인에 협동조합 조합명을 적게 되고요. 조합에 전화번호가 통상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락받으실 수 있는 대표번호, 이사장님이든 혹은 사무국장님이든 어떠한 분이든 협동조합과 관련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에 확정한 최종 사업장 소재지를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출한 이사장님, 성함과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여기 전자우편 주소는 협동조합의 전자우편 주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사장님 개인 우편 주소를 공유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제 협동조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서류들이 이메일로 발송될 경우에 조합원 모두가 공유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우편 주소를 하나 만들어 두셔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사장님의 주소를 적고요. 나머지는 최종 신청하게 될 신고인이 날짜를 적어서 신고 서류가 마무리됩니다. 신고 서류가 행정 서류의 첫 장입니다. 그 뒤에 아래에 보다시피 첨부 서류라고 정관부터 시작된 쭉 여러 가지 서류들이 뒤따라 붙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관입니다. 협동조합의 정관은 제1조에 우리가 사전에 약속해 놓은 협동조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제2조에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된 설립의 목적, 그 다음에 일부의 사업 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될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담고 있는 것이 2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는 조합원들이 해야 될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나오고요. 제4조는 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정해 놓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되 우리가 지자체상으로 확인이 되는 대구광역시인 경우에는 구까지 기입하셔야 되고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땡땡시 땡땡군까지 기초지자체까지 기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업구역이고요. 협동조합의 사업구역은 특정 지역으로 제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사업을 지향할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국으로 한다라고 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의 공고 방법은 직접적으로 조합원에게 공고하셔서 이메일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우편으로 공고하셔도 되지만 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경우에는 지역명이 우리가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규약과 규정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 전체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2장 조합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협동조합의 자격을 명시합니다.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부가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조금 더 상세히 명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줄 이상 상당수의 자세한 내용을 표기하게 될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 규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가적인 사항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3항에 살펴보시면 며칠 이내에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대한 책임을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조합 사업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제14조 조합의 탈퇴 규정입니다.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 사업에 불만이 있거나 혹은 내 뜻과 다를 경우에는 그만두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은 탈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처리도 마쳐져야겠고요. 당연 탈퇴 사유라고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15조에 제명이
제명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명은 스스로 탈퇴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조합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다른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조합원의 자격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제명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탈퇴나 제명이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내가 출자한 출자금 더불어서 내 몫의 지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2년간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탈퇴된다 하더라도 내가 법인의 손실에 기여한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부담하셔서 그 나의 지분이나 출자금을 돌려받는다는 점 반드시 이해하시고, 단 중요한 점은 이 보통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중간에 내가 조합원으로 탈퇴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끝나고 난 그 이듬해 3월 말까지 법인 총회를 통해서 법인의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손실액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협동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당한 조합원이 즉각적으로 지분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될 의무나 권한이 있다는 점 반드시 사전에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조의 출자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제18조의 출자 내용은 한좌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은 몇 자 이상 출자하여야 조합원이 되는지를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조 2 우선 출자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출자자라고 하는 투자만을 목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얼마든지 우선 출자자를 따로 두지 않을 경우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액만큼의 출자증서를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조부터 21조, 22조 여러 가지 출자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은 반드시 조합원분들께서 함께 읽어보셔서 우리의 출자금과 지분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사업 운영을 위해서 조합원이나 혹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회비라는 이름으로 많이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수행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들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25조의 과태금, 조합원이 조합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쳤을 경우에 혹은 부담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과태금도 징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26조 법정적립금입니다.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은 매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잉여금이 발생한 해에는 무조건 10%,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적립에 대한 의무는 총 출자금의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제27조의 임의적립금입니다. 임의적립금은 조합이 앞으로의 조합 사업을 위해서 잉여금이 발생한 해에 일부 금액을 적립하여서 다음에 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적립제도를 말합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총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함께 모여서 조합의 운영을 결정해 나가는 의결기구입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됩니다. 총회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고 모든 조합원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9조 30조는 대의원과 관련된 대의원 총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조합은 반드시 한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1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에 반드시 3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2조의 임시총회는 총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될 안건들인데, 정기총회 일자에 의결하지 못한 안건들일 경우에 이사장이나 혹은 이사회가 같이 임시총회를 통해서 의결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은 만 7일 경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요. 조합원들은 사전에 총회 안건으로 공고된 안건들이 조합원들의 뜻에 반하거나 혹은 별도의 안건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합원 제안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추가적인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는
반드시 총회에서 다뤄져야 될 안건들을 말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안건들은 총회 의결 사항이니까 반드시 조합원들끼리 함께 숙지하셔야 되고요. 제35조 총회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하지만 제36조의 특별 의결 사항인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37조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조합원은 누구나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자, 38조의 대리인에 될 자격, 앞서 교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한 표 의결권을 대리할 수 있다는 점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총회가 개최되고 나면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의사록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작성해두고 의사록에는 의장이 지목한 3명 이상의 기명날인이니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총회 의사록의 공식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40조 총회 운영 규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은 규약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끼리 정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 안건이 제 시기에 다뤄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총회 회계 연장을 통해서 의결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제42조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이면 누구나 3인 이상의 이사를 두게 됩니다. 그 이사진들은 앞으로 협동조합의 경영상의 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사회는 반드시 별도의 사전의 공고 과정을 거쳐서 의결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43조의 이사회 의결 사항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경영상의 내용이거나 혹은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의결 사항들 혹은 논의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44조의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도 마찬가지로 총회와 더불어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게 됩니다. 자, 제5장 임원과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6조 임원의 정수입니다.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반드시 포함한 3명 이상의 몇 명 이내의 이사, 그 다음에 1명 이상의 몇 명 이내의 감사를 우리끼리는 이내 정수를 우리끼리 확정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임원의 선임 과정.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서 총회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고요. 다만 임원의 결혼 시에 임원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몇 개월 이내로 임원을 충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내 규정은 우리끼리 논의해서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48조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들, 제49조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작성되어 있는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교육에서 말씀드린 제50조의 임원 등의 결격 사유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제51조 임원의 임기 사항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최대 4년의 임기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행정상의 절차가 수반되는 점 감안하셔서 임원의 임기를 설정하시고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장은 2차례만 추가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임직원의 겸직 금지 사항들,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들 미리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조 2의 이사의 경업 금지, 그 다음에 제53조 3의 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최근에 많은 보조금과 관련된 혹은 내부 거래를 통한 조합의 다양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새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항들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는 제54조 감사의 직무입니다. 감사는 통상적으로 조합의 회계나 재무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현재 경영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회의 여러 가지 운영을 지적하거나 혹은 조합원의 의견을 대신해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상당 부분 감사는 경영진들을 경제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 감안하셔서 감사를 선출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그 다음에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58조 임원의 해임과 관련된 내용들도 사전에 조합원들끼리 함께 읽어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6장의 사업과 집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61조 사업의 종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추후에 이제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 업태가 표기돼야 됩니다. 그 업종 업태에 표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상의 제 61조 사업의 종류항에 반드시 관련된 사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예를 들은 문화예술 교육 체험 사업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교육 사업이라든지 체험 사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 1항 2호에 보면 소품 제작 판매 사업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제조, 제작, 도소매와 관련된 업종 업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61조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사업이 반드시 업종 업태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업종 업태를 미리 이제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사업의 종류에 사업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항 3호, 4호, 5호에 적혀 있는 세 가지 사항들은 협동조합의 필수 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검정색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참고하셔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여야겠습니다. 제62조의 사업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조합원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설정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63조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여러 예산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제7장의 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64조의 회계연도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65조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들, 특별 회계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가 가능한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66조를 삭제해서 정관에 작성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 특별하게 설치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67조의 결산, 그 다음에 68조의 손실금의 보전 사항들, 그 다음에 잉여금이 발생 시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조합원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제8장은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과정에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과정, 혹은 71조의 해산과 청산되는 과정, 조합이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없어지는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사전에 반드시 우리끼리 학습해보고 때로는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과정들을 한 번씩 숙지해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부칙에 작성해야 될 대구광역시장, 요거는 내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발기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명날인 하셔서 인감도장까지 찍어야 요 정관이 공식적으로 서류 작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협동조합 이름, 그 외에 일시, 장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요건, 세부 의결사항들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협동조합 총회 개최 공고 1, 그러니 하단에 있는 2023년 1월 20일, 요게 이제 공고 1이라면 상단에 있는 일시 2023년 2월 1일, 요 날짜 간의 간격이 반드시 만 7일이 경과하여야 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 간격을 반드시 조정해 놓는 점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하단에는 협동조합 이름과 발기인 대표로 우리 선출한 이사장님의 성함과 인감 도장을 찍음으로써 공고문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더불어서 하단에는 우리 총회 개최 공고문을 부착해 놓은 사진 혹은 이 공고문을 이메일 발송한 내용 이런 것들 모두 다 총회 개최 증빙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에 증빙자료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입니다. 총회 개최 공고문과 일자가 오류가 나지 않도록 첫 번째 총회 개최 공고1 공고문과
한번 대조해 보셔서 표기하시고요. 총회 일시 장소, 그다음에 참석자. 참석자는 재적 설립 동의자는 오기로 한 우리 협동조합의 예비 조합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함 쓰시고, 그다음에 나에게는 오기로 하셨던 분인데 몇 분 오셨는지 쉽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의 총회 안건은 총회 공고문에 사전 작성된 공고 안건을 그대로 작성하셔서 5번의 총회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총회 의사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총회 시나리오가 다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총회를 운영해 나가는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분들끼리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총회를 직접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도움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안건이 하나하나 의결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하단에 협동조합 창립 총회 의사록을 기명 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3명 이상, 임시의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의 기명 날인이니 기명 날인하여야만 이 창립 총회 의사록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소 제출 전에는 반드시 공증도 받아야 되고요. 기명 날인인들은 반드시 간인하셔야 되는 접어서 도장 찍는 과정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다음은 임원 명부입니다. 임원 명부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임원으로 선출된 이사장과 이사진, 그 다음에 감사님의 성함과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조직개요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제 공란으로 표기된 것들은 협동조합에 아직 등기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이름과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주소지 정도만 표기하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확정해 놓은 총 출자금의 합계금액 쓰시면 되고요. 조직 연역에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중에 총회만 공식적으로 우리 조직 연역에 포함된다는 점 감안하셔서 총회 개최 일자 정도만 표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설립 목적입니다. 설립 목적은 정관 2조에 우리는 이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이라고 이미 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의사결정기구는 정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총회와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구로 한다는 점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는 우리가 총회, 이사회, 감사를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여러 부서들을 임의로 편성하셔서 우리끼리 자율적으로 조직도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임원 현황입니다. 이사장님과 이사, 감사, 그 다음에 성함 쓰시고 경력은 간단하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이력이 있다면 관련 해당 경력 간단하게 표기하시고 직원으로 활동하시는 임원의 경우에는 직원 겸직 여부에 동그라미 X 하셔도 되고 여부로 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정관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작성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사업 계획은 이 내용은 정관에 보시면 정관 61조의 사업의 종류란에 이미 한번 보셨던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로 설정한 기간을 쓰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설립 단계에서 우리가 언제 제출하느냐, 예를 들어서 5월에 서류를 갖다 낸다. 그러면은 5월이나 6월부터 12월까지, 혹은 뭐 우리가 설립을 위해서 창립 총회를 개최한 날짜를 포함시킨 그달부터 연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주요 사업은 정관 61조에 표기된 것처럼 주요 사업과 필수 사업으로 구분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작성된 세부 사업들은 이렇게 한 장에 세부 사업 계획이라고 사업의 필요성, 추진 내용, 추진 책임 및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래에는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금액, 아주 상세하게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략적인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상세 표기할 필요 없다는 점 감안하셔서 모든 사업들 자연스럽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수입지출 예산서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렸던 사업 계획서에 세부 사업 계획들마다 수입과 지출을 적었습니다.
그 수입과 지출을 세부 수입 지출 예산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장에 표기하는 게 수입 지출 예산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파랗게 쓰여져 있는 우리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들을 표기하시고 수입과 지출을 작성하시고 우리가 확정한 출자금이 있다면 출자금란에 작성하셔서 수입 합계 금액과 지출 합계 금액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반드시 수입이 지출보다 크거나 같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 수입과 지출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수입이 지출보다 클 경우에 이 경우에는 지출란에 차기 2월금이라고 하는 요 란에 그 차액만큼만 표기해서 합계 금액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합계 금액을 맞춰서 수입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입니다. 보시다시피 협동조합 설립을 최초로 주장하고 계획했었던 이런 분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발기인이라고 부릅니다. 발기인들 쓰시고 그다음에 성함 쓰시고 주민번호 연락처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앞서 말씀드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으시겠지만 일반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비워두시는 것들이 원칙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출자자 명부입니다. 협동조합의 출자자 명부에는 성함 쓰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 쓰시고 한 분당 얼마의 금액으로 출자하기로 했는지 최종 확정한 출자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정관에 한자당 금액으로 우리가 확정을 했었죠. 그 한자당 금액을 10,000원이나 100,000원 금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하셨더라도 그 관련된 한자당 금액까지 표기하셔서 출자자 명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협동조합 이름과 우리 그 발기인들 성함을 한 분 한 분 적으셔가지고 우리 발기인 숫자만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협동조합 창립 총회 참석자 명단입니다. 성함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 사인도 무방합니다. 인감도장 찍으셔도 괜찮고요.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까지 작성하게 되면 모든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서류가 마무리됩니다. 자세한 사항들 특히 정관이라든지 조금 더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의 전문가나 혹은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사전에 반드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협동조합 설립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모든 설립 서류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